자, 이번 시간에는 책임이 뭐라고 그랬지 맨 뒤에? 책임이 뭐야? 책임이. 그렇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바로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속요건과 위법은 행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면 책임은 그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주관적 평가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법률 용어로서 주관적이라는 게 바로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고의과실 같은 거 이런 걸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주관적이란 사람을 주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뭐야? 소송법에서 배우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뭐예요? 공범 중 일부를 고소하더라도 그 사람만 고소한 게 아니라 공범 전원을 다 고소한 걸로 본다. 그때 주관적이라는 건 사람을 단위로 하는 걸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속요건과 위법은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면 책임은 그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를 과연 법적으로 그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예로 들은 게 바로 뭐예요? 주한역 앞에서 완전 미친 사람 하나가 회칼로 사람을 14명을 찔러 죽이고 있어도 무죄라고 그랬죠? 완전히 미쳐가지고 법적인 비난이 불가능하거든. 비난 가능성. 비난이 가능해야 책임 인정되고 범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비난이 불가능하다면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300원짜리 자판기에 200원만 들어가고 300원째 안 들어갔으니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복습학과 구속요건이 뭐라고? 수백 개의 범죄 유형. 수백 개의 범죄 유형이고 위법은 그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에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는가. 객관적 위법성론. 법 질서에 반하는가의 문제. 지금까지 죽도록 봤던 아무리 구속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 가능성인데 결론부터 봅시다. 이거 뒤에서 볼 거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일단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정상인이어야 돼. 미친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바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여야 됩니다. 이걸 책임 능력이라고 그래요. 책임 능력. 그리고 둘째, 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정상적인 책임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금 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 이걸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그래요. 책임 능력을 여기다 쓰고 책임 능력. 정상적인 책임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위법하다라는 걸 알았다면 잘못이고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얼마든지 적법 행위 쪽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멈출 수 있었는데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멈출 수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기어이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제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 있지. 예.
위법하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다. 안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근데 왜 했어? 죄송합니다. 넌 잘못된 놈이야 라고 이제 비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조금 아까 책임 능력을 여기다 썼다가 다시 앞으로 돌렸느냐? 보통은 이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미친놈한테 무슨 위법성을 인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겠느냐고. 그리고 간혹가다 강의하는 사람도 비난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가능성이란 말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비난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을 헛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 가능성은 비난 가능성의 일부인 겁니다. 물론 비난 가능성의 핵심 요소가 기대 가능성인 건 맞아. 그러나 비난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을 이퀄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기대 가능성 플러스 요거 두 개 해야 이 비난 가능성이 나오는 거거든. 자, 예를 들면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지. 이 악당이 주로 이제 A의 애인이나 여친이나 또는 A의 자식을 납치해다 놓고 A의 자식을 납치해다 놓고 너 B집에 가서 그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와. 네 실력이면 일주일이면 충분하지만 한 달 줄게. 한 달 내 그 국보급 문화재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네 자식은 죽는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그땐 죽어. 네 자식을 다시는 못 봐. 자, 여러분이 A라면 실력 충분해. 3일이면 돼. B집에 훔치러 가 안 가? 가야지. 왜? 잘못 신고하면 자식이 죽는데 여기서 경찰에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옛날에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 때 들어봤습니까?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치원 교사가 자기가 가리키던 초롱초롱 빛나리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맨 처음에는 신고 못하다가 나중엔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그 예지몽이 있거든. 꿈을 꿨는데 애가 죽는 꿈이야. 딸이 죽는 꿈. 그러니까 가마 타고 산으로 가는, 엄마 안녕 하면서 산으로 가는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빛나리가 어젯밤에 죽었나 보다. 그리고 범인이 전화 왔을 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빛나리하고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핑계를 대면서 통화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꿈이 맞구나, 죽었구나, 빛나리는 그때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거의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현주 피고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지. 유치원 교사였었으니까. 그 기집애도 또 뭐야? 강남에 돈 많은 집 딸이야. 임신한 몸으로 돈이 필요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자, 바로 이때 A 입장에서는 B 집에 그 물건을 훔치러 갈 수밖에 없거든. 왜? 자기 자식 목숨이 걸려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안 가겠어. 이때 바로 A한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훔치지 말라는 얘기고, 훔치지 말라는 건 네 자식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목숨을 포기하겠어? 바로 이때 A한테는 뭐 책임 능력 있고 위법하다는 거 뻔히 알아. 자기가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 훔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훔쳤다면 이게 바로 뭐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난이 불가능하고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통 정리하면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 가능성이고, 어떻게 해야 비난이 가능하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책임 능력,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 행위로 나가지 않고 위법 행위로 나갔을 때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책임이란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책임은 위법이 확정된 뒤에 제기되는 문제로서 책임이 없는 불법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위법 불법은 책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위법 불법 하면서도 책임이 없을 수는 있지만 불법 없는 책임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예문으로, 이론 문제로. 그래서 위법하면서 책임이 없을 수는 있지만 위법하지 않으면서 책임이 있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따라서 양심범, 확신범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자, 우리 저 앞에서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살해한 자, 그게 바로 양심범이거든. 민족의 양심을 대신해서 죽인다. 이거 양심범, 확신범인데, 자, 정상적인 판단 능력 있었어, 없었어? 택시기사입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 있고 자기가 그걸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안 죽일 수 있었어. 그러나 정의의 이름으로 죽인 거지. 기대 가능성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벌됐는데 굉장히 좀 가볍게 처벌했어요. 왜? 안두희 진짜 나쁜 놈이거든, 그거. 자기가 왜 그놈이 나쁜 놈이냐면 진짜 잘못을 뉘우쳤다면 자기한테 김구를 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야 돼. 그래야 그게 양심이제 반성을 한 거야. 끝까지 안 밝히잖아. 끝까지. 책임주의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책임주의가 우리 저 앞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죠. 법인의 형벌 능력과 범죄 능력을 보면서 법인은 범죄 능력 있다 없다? 없다. 형벌 능력 있다 없다? 있다. 왜 형벌은 받아야 되느냐? 바로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하는 논란이지.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바로 책임주의의 위배거든. 적어도 어떤 행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행위자한테 책임을 질 만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면 바로 책임주의의 위반이거든. 따라서 결과 책임이나 위험 책임은 책임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할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위법성과 책임. 이때 위법은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라면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주관적 가치 판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책임의 근거, 이건 이미 저 앞에서 구파와 심파의 범죄 이론을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구파와 심파의 범죄 이론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구파의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어? 범죄는 운명이다, 선택이다. 범죄는 선택이다. 이걸 의사 비결정론. 그렇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결정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면서 범죄를 선택할지 비범죄를 선택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다. 의사 비결정론. 따라서 똑같은 판단 능력 갖고 있는 놈들 중에서 어떤 놈이 죄를 졌고 어떤 놈이 비범죄를 선택했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 자가 한 행위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고, 행위와 결과란 객관주의 또는 이걸 행위주의라고도 해요. 행위를 봐야 된다. 행위주의. 이때 바로 범죄 행위를 해서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객관적으로 봐서 범죄 행위와 결과가 발생됐다면 그 인간이 범죄를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형법상 범죄를 선택해서 결과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론, 비범죄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선택해서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게 바로 도의적 책임론이야.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지가 선택해서 지가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서 지가 책임을 져야지. 그 다음 그 책임의 대가로 뭐 형벌, 자기가 범죄를 선택해서 남한테 해를 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응보형주의. 그래야 일반 국민들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로부터 가혹한 보복을 받는 걸 보고 두려워서 뭐 일반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은 뭐라고? 범죄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돼서 태어난다. 유전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따라서 범죄자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자는 아무리 지가 비범죄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운명적으로 자기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행위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의 타고난 운명 내지는 성격, 범죄적 성격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반사회적 성격 내지는 뭐 범죄적 성격이죠. 마음속에 있는 성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걸 주관주의 또는 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자가 어떤 인간이냐, 이거 행위자주의. 따라서 형법상 책임은 선택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얘는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되어졌으니까 이건 사회적 책임론. 위험한 성격을 갖고 있는 놈을 그냥 방치하면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니까 그러한 민폐를 국가가 막아줘야 되거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놈은 뭐 차단해야 되고, 따라서 형벌도 뭐 가혹한 보복이 아니라 그 위험한 놈이 범죄를 저질러서 남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미연에 그 범죄 성격을 개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 교육형주의 또는 개선형주의죠. 교육형 내지는 개선형이고, 일반 국민은 그냥 냅둬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범죄 위험이 있는 놈들만 특별히 뽑아가지고 정신 개조를 통해서 범죄 성격을 없앤다면 범죄가 예방될 것이다. 바로요 사회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이건 이미 저 앞에서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은 아직 설명 안 했죠. 심리적 책임론이란 바로 어떤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심리적 책임론, 이걸 이해하려면 소위 결과 책임 사상을 먼저 봐야 됩니다. 과거에 결과 책임 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하여간 어떤 행위자가 결과만 발생시켰으면 무조건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됐어.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전에 내가 얘기했던 바로 뭐 육교 위에서 깜깜한 밤에 미친놈이 뛰어내리다가 자기 차에 받쳐 죽어가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운전자는 깜빵에 가면서 자신의 범죄를 납득한다, 납득 못하죠. 미친 새끼가 괜히 뛰어나는 바람에 재수없게 나만 깜빵 가게 생겼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어떤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행위자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뭔가 뭐 심리적 책임론, 어떤 심리적 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묻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심리적 책임론의 등장이고, 따라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을 게 아니라 뭐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묻자. 따라서 육교 위에서 미친놈이 뛰어내리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다면 운전자한테는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니 뭐 책임을 묻지 말자. 이게 심리적 책임론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적 책임론은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의 과실이 있는데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 자식 납치 사건, 갑이
A의 자식을 납치해다가 A한테 B집에 가서 국법급 문화재를 훔쳐오지 않으면 네 자식은 죽인다. 이때 A는 뭐 B집에 가서 그걸 훔쳐왔고 고의과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나 이거 못 훔치면 우리 자식 죽어. 나 이거 훔쳐야 돼. 알고 훔친 거야. 고의과실이 있는데도 A한테 무죄 인정하잖아요. 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 규범적 책임론이고, 그 규범적 책임론의 핵심 개념이 바로 기대 가능성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냥 고의과실 있고 위법성 인식이 있으면 처벌했거든. 그러다가 뭔가 아무리 고의과실이 있고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어도 바로 이러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A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발견되고,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뭔가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A를 처벌하기는 좀 뭐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 이 기대 가능성이에요. 기대 가능성. 최소한도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뭐 적법행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행위자를 비난하기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책임 요소로 이제 기대 가능성이 새로 등장하게 되고, 이 기대 가능성을 책임의 핵심 개념으로 삼는 이론이 바로 규범적 책임론이에요. 순경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뭐라고? 기대 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삼는 이론은 1. 심리적 책임론, 2. 규범적 책임론, 3. 도의적 책임론, 4.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나왔어요. 답 뭐야? 규범적 책임론. 반대로도 나왔어. 다음 중 규범적 책임론이 책임의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 것은 1. 고의과실, 2. 위법성의 인식, 3. 책임 능력, 4. 기대 가능성. 이렇게 나왔어. 답 뭐야? 기대 가능성. 이렇게 엎어쳐서 한 번, 맺혀서 한 번, 두 번 나왔다고. 기출로. 자, 여기서 이제 범죄론 체계를 좀 봅시다. 범죄론의 체계. 예방적 책임론 이런 건 다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제2절 책임 능력을 보기 전에 범죄론의 체계를 봅시다. 이 책에서는 어디서 저 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범죄론 체계는 이제 범죄론 뼈대의 완성입니다. 과거에 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옛날 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구성 요건은 객관적 요소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인가적 행위론이 요 구성 요건은 객관적 요소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입장이지. 그리고 위법은 요거 위법성의 실질은 결과 반가치로 가야 하며, 책임의 본질은 고의과실이다. 심리적 책임론. 늘 취한 거.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인 범죄론 체계였습니다. 범죄론 뼈대를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소위 이제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하면서 범죄론 체계가 확 뒤집어진다고 그랬죠.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 요 책임에 있는 고의과실이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 와버리거든. 그래서 이 목적적 범죄론 체계에 의하면 구성 요건은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으며 고의과실이 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위법성의 실질은 결과 반가치가 아니라 행위 반가치이다. 행위 반가치. 그리고 책임의 핵심은 바로 뭐 고의과실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으로 갑니다. 규범적 책임론으로 넘어가서 뭐 책임의 본질은 고의과실이 아니라 기대 가능성이다. 자, 누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학설의 문제점이 뭐라고? 고의과실이 책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위법 단계에서는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되는지 이게 막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 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이 맹점 때문에, 또 아까 봤던 뭐
자기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뭐 여기 고전적 범죄론 체계에 의하면 기대 가능성이 이때는 없었거든.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고의과실이 책임 요소에 있음으로써 구속요건 단계에서 구속요건이 분류가 안 돼. 고의로 죽였으면 살인이고 과실로 죽였으면 과실치사인데 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등장해서 이제 목적적 범죄론 체계가 등장하죠. 구속요건의 주관적 요소를 인정한다는 거,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책임에서 규범적 책임론을 채택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저 앞에서 봤듯이 행위 반가치에 치중하다 보면 뭐 미수기술을 구별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 행위 반가치에 치우치면 결과 반가치를 외면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이 목적적 범죄론 체계와 똑같으면서 딱 요거 하나만,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게 바로 뭐 지금 현재 범죄론 체계입니다. 이걸 뭐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라고 불러요.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그래서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는 목적적 범죄론 체계와 다 똑같이 오지만 뭐만 위법성의 실질을 행위 반가치뿐만 아니라 결과 반가치까지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거. 요 차이예요. 요거 하나 차이. 그럼으로써 지금 범죄론 체계는 다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구속요건에서 뭐까지 다 봐? 고의과실 다 봤죠? 고의과실 구속요건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위법성의 실질은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동시에 고려하고, 그래서 오상방위가 오상방위는 현재 정당방위 상황도 아닌데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착각을 한 경우죠. 이건 뭐 결과 반가치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고, 그다음 뭐 위헌방위는 또 뭐야? 위헌방위는 결과 반가치 쪽으로 보면 정당방위인데 뭐 방위 의사가 없으니 행위 반가치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겁니다. 둘 다 지금은 요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를 취하지 않는 학자는 한 명도 없어. 다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야. 단 이 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버리기에는 조금 너무 아까워. 고전적 범죄론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겠나? 가장 큰 장점, 힌트를 주지. 구속요건의 주관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장점이야.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을 지킬 수 있고, 죄형 법정주의 궁극적인 이념이 뭐예요? 인권보장. 인권보장과 죄형 법정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인권보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버리기엔 조금 아깝거든. 그래서 최근에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 고전적 범죄론 체계를 조금 다듬은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가 등장하게 된 거고,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그 대신 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의과실을 책임 요소로 보기는 하는데 뭐 기대 가능성을 인정해. 그래서 이 심리적 책임론이 아니라 고의과실은 좀 허접하고 뭐 기대 가능성이 책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소위 뭐 규범적 책임론을 채택한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대 산맥이 바로 양대 산맥도 아니지, 거의 90% 다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고,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도 나름 어떤 장점이 인권보장과 죄형 법정주의를 잘 지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걸 뭐 버리지 않고 지금 살려 놓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서울대학교 정영석 교수님이 바로 요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를 취하시는 분이었고, 그분 책을 보면 뭐 구속요건 단계에선 고의과실 안 나와. 책임 볼 때 고의과실이 나와. 내가 그분 총론을 봤거든, 학교 때. 근데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 그
제자 한 분이 그 정영석 교수님의 이 범죄론 체계의 장점을 이어받아서 그 후에 정영석 교수님 대신에 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조금 손봐가지고 책을 냈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지나갔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지만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가 어떤 건지 계략적인 내용은 알아야지. 이게 범죄론의 소위 뼈대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는 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소위 기본 나가리야.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고 그 다음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 가능성을 갖춰야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이 가능하지죠. 그렇다면 제2절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은 행위자가 법규범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정상적인 판단 능력. 따라서 책임 능력의 본질,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이성적인 판단, 즉 시비선악을 변별해서 시비선악을 변별한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소위 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몰려. 그러다 보니 이제 극단적인 거야. 소위 이제 박근혜 추종자들은 무조건 문재인은 부정하고 또 문재인 추종자라고 해서 박근혜를 무조건 부정하고 이건 아니거든. 문재인이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거고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거지. 아무리 문재인 추종자라도 문재인이 잘못하는 걸 잘한다고 하면 그게 파시즘이 되는 거야.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무조건 난 저 사람 좋으니까 저 사람의 잘못까지도 정당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추종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게 바로 시비선악을 변별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고 자기는 박근혜가 좋아서 무조건 난 박근혜다. 박근혜 풀어줘야 된다. 이건 이성이 아니라 뭐야? 감정적인 거지. 무슨 일을 감정적으로 끌어가면 안 되지.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책임 능력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줄, 반사회적 성격의 그 사회적 책임의 근거를 반사회적 성격에 두는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이 책임 능력은 구파에 의하면,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구파에 의하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이성적 인간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선,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이제 범죄는 나쁜 거고 비범죄가 옳은 것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행위 능력이라고 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자신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범죄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이에 비해서 심판은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기로 예약을 하고 태어났다며 그놈은 틀림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바로 그때 이 심파 입장에서 책임 능력이란 범죄를 선택할 능력은 아예 없고 그 인간한테 형벌을 부과했을 때, 형벌이 뭐지? 심파에 의하면 정신개조 교육이죠. 정신교육, 세뇌교육. 그 세뇌교육을 해가지고 범죄 위험성이 없어져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소위 형벌 능력 내지는 이걸 수형 능력이라고 합니다. 수형 능력. 형벌을 받고 과연 얼만큼 형벌에 효과가 발생할지를 결정하는 이걸 형벌 능력 또는 수형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구파는 범죄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고, 범죄 행위 당시 그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심파에 의하면 책임 능력을 수형 능력 또는 형벌 능력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들이 책임 능력이 있느냐? 정상적인 인간들이 책임 능력이 있는데, 일단 바로
크게 생물학적 방법, 심리적 방법, 혼합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뭐 의사가 판단하는 거야. 의사가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 정상이다 아니다. 이건 의사가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하는 거고, 심리적 방법은 뭐 판사가 인간이 정상적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법관이. 우리나라는 뭐라고? 우리나라는 혼합적 방법입니다.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을 혼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에요. 단, 딱 하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죠. 뭐? 형사 미성년자가 바로 그래. 형사 미성년자는 그냥 14세 미만이면 심리적으로 선악의 판단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지 말고 14세 미만이면 생물학적으로 14세 미만이면 무조건 책임 무능력자로 봅니다. 그걸 뺀 나머지 심신장애는 이건 뭐 혼합적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혼합적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아예 책임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이걸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책임 무능력자는 아예 법적인 비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죄인 거예요. 바로 주한역 앞에서 완전 미친 사람이 14명을 회칼로 찔러 죽인 것도 완전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서 무죄거든. 단 위법성은 갖췄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그 정신이상자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정당방위 가능하다. 이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게 지금 본 뭐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입니다. 심신상실자는 완전히 미친 사람을 심신상실자라고 하고 살짝 마탱이가 간 사람을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심신미약자와 심신상실자를 합쳐서 이걸 심신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심신장애인. 그 다음 책임이 있는데 다른 정상적인 사람보다 책임 능력이 좀 떨어져. 그렇다고 완전히 이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조금 있는데 정상인보다 좀 떨어져. 이걸 한정 책임 능력자라고 합니다. 한정 책임 능력자라고 하고 바로 농아자와 심신미약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살짝 맛이 간 사람을 심신미약이라고 하죠. 농아자는 뭐요? 농아자는 청각과 발음 기능, 발음 즉 귀와 그리고 뭐 발음, 입이라고 해야 되나? 입에 둘 다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따라서 귀에만 문제가 있다든가 발음에만 문제가 있다면 농아자 아닙니다. 농과 아가 동시에 발생해야 이거 한정 책임 능력자로서 뭐 형이 감경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형사 미성년자 생물학적 방법으로 14세 미만자들은 무조건 형사 책임 없습니다. 그 대신 14세 미만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뭐 아무리 책임 능력은 없지만 그 인간 그냥 놔두면 사람 또 막 죽일 거 아니냐고 최소한도 뭐 보안 처분은 해야지. 보안 처분, 소년법상 보안 처분.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 법적 효과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뭐 벌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화살표를 걷고 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이 보호 처분 중에 소년원 수용도 있어. 마치 성인 깜빵 가듯이 소년이 가는 깜빵이 소년원이지 뭐야. 소년원에 너 쳐넣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참고란에 소년이란 19세 미만자고 옛날에는 이 보호 처분도 12세까지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최근엔 뭐 이거 2살 낮췄어요. 10세까지 보호 처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14세 이상 19세 미만자는 상대적 부정기형, 이미 배웠죠?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형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6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형사소송법에서 배울 내용들이 여기 막 나와 있어요. 형사법에서 배우고, 심신상실자, 심신장애로 아예 사물 판단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심신장애 안에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 심신장애, 병적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심한 의식장애, 그리고 정신박약 중에서도 100치에 가까우면 심신상실로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정신병, 신경쇠약, 충동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는 예외적으로, 그 밑에다 줄 긋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로 안 봐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거 심신장애로 봅니다. 이때 다음 페이지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하고, 사물을 변별한다라는 건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옳은 행동을 할지 그런 행동을 할지를 결정할 능력. 그래서 판단 능력과 판단에 기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능력. 그래서 변별 능력, 결정 능력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건 심신장애인이죠. 한편 바로 아래 판례, 원칙적으로 여기 나오잖아.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상인입니다. 단 네 번째 줄, 그것이 매우 심각해서 심각한 정신병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소위 일반적인 충동조절 장애란 정신의학상으로는 모든 범죄자는 충동조절 장애자로 봅니다. 범죄자의 100%가 충동조절 장애예요. 왜?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믿고 때리고 싶어도 참거든. 때리면 깜빵 가야 되니, 객감 물어주고 깜빵 가야 되는 걸 아니까. 또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치고 섹시하고 예쁜 여자 보고 흑심이 안 생기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나죠. 부처님, 석가님 같은 분이나 그런 거지.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상 인물 중에서는 화담 서경덕, 황진이가 그렇게 꼬시려고 했는데 서경덕만은 못 잡아뜨렸대잖아. 그런 분 아니면 일반 평범한 사람이야. 섹시한 여자 보면 나이든 나도 섹시한 여자 보면 솔직히 하고 싶지. 안 그래? 예쁜 여자하고 하고 싶지 안 그렇겠어?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참는데 이 성폭행범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강간하고, 갖고 싶은 물건, 돈이 부족하면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금덩어리나 핸드폰 보면 훔쳐서 쉽게 벌고 싶은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범죄자는 100%가 다 충동조절 장애자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충동조절 장애를 뭐로 보게 되면, 심신장애로 보게 되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거나 최소한 한정 책임 능력자들은 형을 감경해 줍니다. 깎아줘요, 형을. 이건 무죄. 책임이 조각돼서 이건 책임이 조각돼서 이건 무죄지만 한정 책임 능력자는 유죄고 책임이 인정되는데 정상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형을 좀 깎아주거든. 형 감경, 필요적 감경 반드시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범죄자를 다, 충동조절 장애를 다 심신장애로 보면 무죄로 처리하거나 형을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충동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 장애 아닙니다. 그냥 정상인 취급하면 돼. 바로 바바리맨 같은 경우
그 바바리맨 잡았더니 뭐 멀쩡하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 대리 뭐 이런 놈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멀쩡히 하고 있는 놈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그런 놈을 갖다 심신장애로 볼 수는 없지. 미친놈 아니야? 남들은 성기가 노출되면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 지가 그 성기를 보여준 게 정신 나간 놈이지 뭐야 그게. 더군다나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게 정상인입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상인으로 취급한다고. 단 아주 예외적인 경우 소위 생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리증후군이 뭐냐면 이제 50대에 폐경기가 되면 이제 50대 폐경기가 되면 소위 여자들 그 뭐야 그 호르몬 줄어들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사춘기처럼 그걸 겪잖아. 그 생리증후군 걸린 여자 중에 20만 명 중에 한 명 있대요. 폐경기 때 생리 때가 되면 훔친다는 거야 무조건. 거의 몽유병 환자처럼 막 훔친다는 거야. 실제 백화점 직원이 보면 알거든. 그냥 몰래 살살 훔치는 거하고 그냥 대놓고 이상하게 훔치는 거 봐서 좀 이상하거든. 그냥 훔치는 걸 붙잡아가지고 경찰로 넘기고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봐줬지. 붙잡으면 그제서야 뭐 뭐야 나 또 왔어? 생리 때만 되면 거의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걸 백화점 직원이 보기에도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한두 번은 봐줬는데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러니 나중에 못 참고 경찰로 넘겼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고 공소가 제기됐는데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일반적인 충동조절 장애는 이건 장애가 아니지만 이 아줌마를 봐라. 이 거의 넋이 나간 상태 이건 정신병적으로도 매우 심각해 보이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뭐 심신장애로 봐줘야 된다. 이건 심신장애로 봐줘야 된다. 책임 조각 무죄를 인정해줘야 된다. 거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뭐라고?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지만 예외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순경시험 예문에. 틀렸어. 원칙적으로 아니고 뭐 예외적으로 심각할 때만 정말 딱 봐도 정신병이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만 뭐 장애로 봐줍니다. 똑같은 논리로 요거 뭐 소아기호증도 마찬가지야. 소아기호증은 요거 꼬맹이들 아주 조그만 애들만 보면 성충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안양 예슬이 혜진이 살인범 뭐 그놈이 바로 예슬이 혜진이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범행이 탄로날까봐 죽인 거 아니냐고. 정성현 요거 소아기호증 환자. 조두순도 그래. 어린 나영이 데려다 그 어린애를 성폭행하는 것들이 바로 어린애들을 보면 성충동을 느끼거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성인에 대한 그 학대 내지는 다 큰 성인과 사귀다가 심한 배반을 당했다든가 해가지고 성인 여자는 상대할 자신이 없어. 성인 여자는 함부로 못해. 그리고 어린애를 보면 성충동을 일으키는 거야. 자, 심신장애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아기호증 이거 심신장애 아닙니다. 충동조절장애와 비슷한 거야. 또 성주물성애증. 성주물성애증 이게 뭐예요? 여자들 속옷만 보면 환장하는 놈이 있어요. 여자들 속옷. 그것도 뭐 여자가 또 뭐 생리 때 입은 팬티는 더 비싸게 요즘 뭐 인터넷 이런 데서 팔고 사고 한대. 몇만 원씩. 미친놈 아니야? 어떤 이제 여고생이 입은 생리 팬티 이거 비싸게 산다는 거야. 그걸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뭐 그걸 만지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걸 끌어안고 그걸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 성주물성애증입니다. 심신장애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회생활 멀쩡히 하는 놈들이 돈 벌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이런 거 구입하고 하는 거야. 이거 충동조절장애 아닙니다. 다 시험에 나왔어. 다 시험에 나왔어. 단 이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뭐 진짜 심각해서 정신병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신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1. 충동조절장애 2. 소아기호증 3. 첫 번째 절 끝부분입니다. 성주물성애증
간질도 간질병이 발작했을 때는 책임무 능력자입니다. 나도 한 몇 번은 봤는데 갑자기 막 뻑 쓰러져 가지고 막 떨고 막 입에서 거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책임 능력이 있어? 아무 의식이 없지. 바로 그때 간질병 증세가 오는 바람에 쓰러지면서 옆 사람을 머리로 들이받아 쓰러지면서 옆 사람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리고 이빨을 부러뜨렸다 합시다. 자, 요거 책임 능력 있어 없어? 없지. 아무 생각 없이 쓰러지는 걸. 이건 우리 행위론에서 본 것처럼 행위도 아니야.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라면 이건 행위라 볼 수 없는 거거든.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간의 태도인데 스스로가 지배가 가능해야 한다 했습니다.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구성요건 단계에서 행위가 아닌 걸로 봐야 돼. 단 간질병이 24시간 내내가 아니라 잠깐 발작하고 끝나거든.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이거는 책임 능력이 있는 거야. 유영철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유영철이가 간질병 증세가 좀 있었고 유영철이가 그 여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여자들의 간까지 먹었다는 거야. 간까지. 그런 말이 있었거든. 간질병 환자들은 사람 간을 먹으면 난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자기가 간질병 환자야. 간질병 환자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정적으로 그 유영철이는 절도 전과자였어. 절도 한 5범이었는데 어느 날 깜빵을 갔다 왔는데 부인이 애를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야. 여기에 이제 여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기는 깜빵까지 드나들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능력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난해도 누구만은 부인과 자식만은 자기를 비난할 수 없지. 지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데 여기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놔두고 도망간 부인과 비슷한 스타일의 여자들만 주로 골라 죽였어. 약간 키가 작고 통통한 스타일, 가차없이 죽이고 죽인 뒤에 간까지 먹고 뇌까지 먹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담당 형사가 강력하게 20년을 했는데 이 유영철하고 조사하다 눈이 마주치면 등골이 써늘해졌다는 거야. 살기가 느껴져서. 그러면서 태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뇌도 먹었는데 뇌가 두부처럼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질겼다. 뇌가 질기다고 그래. 좀 질기대요. 뇌를 먹었더니. 따라서 유영철이가 간질병 발작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책임 능력이 없지만 간질병 발작이 아닌 평상시에 죽였다면 이건 심신미약도 심신상실도 아니고 마지막 판례도 역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갖고는 심신상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 충격을 떠올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충격을 뇌 속에 일정한 방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만든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면 강간범 얼굴을 기억 못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그 얼굴이 떠올리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 모습을 뇌 한쪽에다 비밀 창고에다 저장하고 못 열어보게 만든다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최면요법으로 열게 만드는데 바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범죄자가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심신상실이냐 아니냐는 아까 봤죠? 심리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을 혼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을 거치되 법원은 다음 페이지에 판례 맨 위에 판례 2번의 마지막 줄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감정 결과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해도 법원이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의사가 정상인입니다 라고 해도 미친 사람 인정해 줄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는 거니까. 법적 효과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서 벌하지 않는다. 그 중간에 끼워넣기 무죄
무죄라서. 죄가 무죄인데 어떻게 처벌을 해? 범죄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라서 무죄가 되기 때문에 벌할 수가 없지. 대신 뭐 보완 처분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죄는 무죄지만 보완 처분이 부과될 수는 있어요. 자, 한편 한정 책임 능력자는 책임을 한정해서 지게 됩니다. 정상인보다 형을 감경해줘요. 바로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력,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자는 아니지만 뭐 조금 미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판례 이 판례가 네 번째 줄 끝부분 의사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뭔 뜻이야? 심신상실이란 얘기야, 미약이란 얘기야, 정상이란 얘기야. 뭘로 읽어집니까? 맨 뒤에 정상이란 얘기예요, 심신상실이란 얘기예요, 심신미약이란 얘기예요. 셋 중에 이 판례가. 정상인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심신상실이야. 판례 검색해봐. 90도 1328 이상해가지고 판례까지 검색해보고 온 겁니다. 이거는 심신상실로 인정한 판례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원래부터 정신병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이 꼴이니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는데 못 고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뭐 교회를 보내서 이제 신앙의 힘으로 혹시 고쳐볼까 해서 교회를 보냈는데, 교회도 한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사라졌어. 산에 가서 굴 속에서 이 인간이 여기서 굴 속에서 머물면서 여기다가 뭐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 성경책 읽고 하다가 어느 날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뭐 을 목사가 사탄의 원흉이니 네가 그 자를 죽여야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런 꿈을 꾸고 꿈에서 깨자마자 내려온 거야.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을 목사는 이제 반가워가지고 뭐 어이구 뭐 성도 오셨어요 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칼로 그냥 퍽 찔러가지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죽었어. 신분지 목사인지 하여간 죽었어요. 자, 요거 심신상실 인정된다 안 된다? 심신상실이다. 이건 심신미약 정도가 아니라 심신상실로 봐서 무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줄 끝부분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정상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심신상실로까지 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 효과, 심신미약자와 뒤에서 보게 될 농아자는 뭐 형을 반드시 깎아줘야 됩니다. 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형벌도 좀 깎아줘야죠. 넘어가서 농아자, 청각 기능과 발음 기능 모두의 장애가 있어야 돼요. 농과 아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냥 속된 말로 농은 뭐 귀머거리, 아는 벙어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귀머거리, 벙어리는 소위 비하식 표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겁니다. 청각 장애자, 발음 장애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효과, 반드시 형을 감경해 줘야 되고. 그런데 혹시 농아자한테 형을 감경해 주면 농아자는 좋아요, 나빠요?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얼핏 생각하면 죄를 저지르고도 형을 깎아주니까 좋을 것 같지? 깎아주는 이유가 뭐야? 정상인이 아니란 뜻이거든. 모든 농아자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농아자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재수없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에 농아자에 대한 감경 규정을 폐지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사실 왜?
요즘 농화자 저 스티븐 호킹 박사 봐. 농화자인데도 그냥 일반인보다 더 우수한 천체 물리학자 아닙니까? 뉴턴인가 이래 최대 우주 물리학자라잖아. 그런 정상인을 갖다가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는 건 농화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지. 그래서 빨리 폐지해야 되는데 아직은 폐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요거는 점심 먹고 2시부터 봅시다. 점심 먹고 2시부터 봅시다.